그 다섯 번째 형태의 논증이 어떤 거였었죠? 패러독스요. 패러독스죠. 근데 패러독스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했죠? 다시 볼까? 좋은 논증인데 결론이 무슨 정확하게. 다시 그냥 봐요. 내가 그냥 얘기해.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되는 논증의 결론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아니면 논리적 모순인 경우, 이런 형태의 논증인데 이런 형태의 논증은 대부분 패러독스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 패러독스를 흔히 뭐 영리, 역설 이렇게 번역하죠. 그 뜻 그대로 하면 뭐 이치나 알려진 사실에 어긋나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원적으로는 패라가 넘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 독사가 그 억견,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견해,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패러독스란 뜻 그대로 따르면 받아들여진 견해인 지식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것, 뭐 이런 게 패러독스의 뜻이에요. 근데 이 설명 다 틀렸죠.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손 선생은 한국의 남성 중 제일 미남이다. 근데 손 선생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예요. 근데 저 패러독스에 아니에요. 그건 패러독스는 아니죠. 명백하게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일 뿐이지 패러독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러독스는 그 논증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 패러독스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 잘 됐나? 됐다. 잘 돼, 안 돼? 괜찮아? 정호가 읽어봐. 네. 하나의 논증 메모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 논증 메모는 패러독스이다. 논증 메모는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된다. 메모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의 전제들은 모두 실제로 참인 것으로 평가된다. 논증 메모의 결론은 논리적 모순이거나 받아들여진 견해나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거짓으로 평가된다. 자, 아까 내가 그 패러독스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되는 논증의 결론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아니면 논리적 모순이 도출되는 그런 결론, 그런 논증이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돼야 되니까 그 패러독스는 대부분 그 연역 논증이에요. 타당성과 관계된. 그 타당한 것으로 국한시켰어요, 내가.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되려면 우선 타당한 논증으로 평가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전제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아주 좋은 논증이고 건전한 논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논리적 모순이거나 명백한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패러독스는 나타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건전한 논증으로 평가되는데 건전하지 않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그 경우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로는 타당하지 않은 경우죠. 근데 두 번째는 실제로 참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실제로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죠. 근데 세 번째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예요. 전제들도 실제로 분명히 참인 것 같고 근데 타당한 논증인데 결론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논리적인 모순이 나오는 경우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장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정호가 또 읽어봐. 전제들이 모두 실제로 참으로 평가되었지만 전제들 중 일부는 실제로 참이 아니다. 이러한 패러독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패러독스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타당한 논증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로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게 화살의 패러독스. 날아가는 화살이 날지 않는다. 그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타당한 논증이 아닌데 타당한 논증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논리적인 오류죠 이건. 타당성 잘못 판단한 거지.
근데 세 번째는 네, 받아들여진 견해나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논증의 결론은 명백한 거짓으로 평가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전제들 중 일부를 부정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심각한 경우죠, 이게. 세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전제들도 하자가 전혀 없는 것 같고 논리적 관계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논증의 결론이 명백한 거짓이거나 논리적인 모순인 경우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예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게 어떤 경우였어요? 결론으로 뭐가 나왔을 경우? 명백한 거짓보다는 논리적 모순이 도출하는 경우죠. 그 대표적인 경우로 내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그 러셀의 패러독스예요. 러셀의 패러독스. 집합과 관계된 러셀의 패러독스.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패러독스인데 여러분들이 기호만 나오면 싫어하지. 아주 간단한 패러독스예요. 근데 내용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다민이가 한번 읽어요. 집합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없는 정상적인 집합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한 예로 사람들의 집합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집합이지만 아래의 집합은 비정상적인 집합이다. 그래, 잘 읽었어?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비정상적 집합하고 정상적인 집합을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정상적 집합, 비정상적. 정상적인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없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A라는 집합이라고 그럴까? X 집합을 설명할 때 주로 이런 식으로들 많이 나타내죠. X는 뭐 사람이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X를 규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X에다 대치를 시켜서 참이 되는 대상들은 전부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호, 그 다음에 닭이, 그 다음에 뭐 누구니까? 호준을 호준, 사람들의 집합이죠. 자, 집합 자체가 사람은 아니죠. 네. 집합 자체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합에 비정상적인 집합이에요. 정상적인 이건 정상적인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원소가 될 수 없는 집합이니까. 자, 비정상적인 집합은 여기서 A라고 들었죠. 왜 A를 여기부터 써줬구나 내가. 이건 B라고 합시다. A X는 집합이다. 자, 이건 어떤 집합이에요? X의 대체해가지고 참이 되는 건 전부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안에는 전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다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A는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에요. A 집합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는 집합이죠. 이런 게 비정상적인 집합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집합이에요. 자, 이제 요걸 살펴보려는 얘기죠. 이 양반이. 러셀이. 자, 알파라는 집합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떤 집합이냐면 X는 집합이고 X는 X의 이거 뭐예요?
x는 x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는 x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집합이어야 되죠. 여기 들어가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원소들은 전부 어떤 거야 돼요? 집합해야 되죠. 또 어때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정상적인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는 무슨 집합이냐면 정상적인 집합의 집합들의 집합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 러셀의 그래도 핵심은 뭐냐면 알파가 알파에 속하는가 알파가 알파에 속하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이 있어? 알파가 알파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든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네. 첫 번째 가능성은 알파는 알파에 속할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속하지 않을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다 모순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도 않고 속하지 않지도 않다. 뭐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됐어.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다민이가 읽어봐. 알파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집합들로 구성된 집합이므로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로 구성된 집합이다. 그렇다면 알파는 알파에 속하는가? 다시 말해 알파는 알파의 원소인가? 우선 알파가 알파에 속한다면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로 구성되었다는 알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알파는 알파에 속할 수 없다. 또한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면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알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알파는 알파에 속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집합 알파로부터 모순이 발생한다. 수고했어. 자, 이제 요 경우를 살펴봅시다. 알파가 알파에 속할 경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파는 알파의 하나의 원소라는 얘기죠. 원소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집합이고 동시에 어때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원소 중에 하나니까 어때야 돼요 이거? 집합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자신한테 속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 모든 원소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거일 경우에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는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으면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으면 이 그 알파의 규정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집합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죠.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거 알파 집합이니까 정상적인 집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집합이죠. 그 정상적인 집합은 반드시 어때야 돼? 이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모순 나오죠. 네. 이렇게 해도 모순 나오죠. 요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요걸 논증으로 나타내 봅시다. 논증으로 나타내면 요거지. 예. 근데 잘린다. 이거 줄여봐. 네. 줄여도 나올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그래 읽어봐 정호가. 알파 괄호 알파는 x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의 집합이지.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의 집합이다. 알파는 알파에 속하거나 알파는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 알파가 알파에 속한다면 알파는 알파의 원소이므로 정상적인 집합들의 집합이란 알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이고 따라서 알파는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 알파가 알파에 속하지 않는다면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이므로 알파는 정상적인 집합들의 집합이란 알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알파는 알파에 속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는 의미로
정리해 놓은 걸 조금 읽읍시다.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이 논증의 경우에 전제들이 모두 참이고 동시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므로 앞에 논증은 타당하다. 타당해야 안 해요? 이거 해요. 타당 논증이죠. 타당하고 또 전제들은 모두 실제로 참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실제로 참이에요? P1은 어때요? 저거 그냥 규정이죠. 알파에 대한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P2는 알파는 알파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 좀 무슨 문장이에요? 몇? 알파는 알파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논리적 진실의 문장이죠. 그러니까 논리적 진실의 문장이니까 정당화되죠. 그 자체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3하고 4는 어때요? 3하고 4는 그 알파가 알파의 원소일 경우랑 원소가 아닐 경우 뭐 해가지고 그 도출된 중량결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타당한 논증의 형식을 따라서 나온 기결이에요. 근데 3과 4 하면 C 나와야 안 나와요? 결론으로. 나와요. 그럼 모순해야 안 해요?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논증의 결론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논증의 결론이 모순인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경우죠. 제일 골치 아픈 경우예요. 여기 좀 읽읍시다. 러셀의 패러독스는 집합론 그리고 집합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패러독스이다. 러셀의 패러독스가 세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패러독스이고 동시에 학문적으로 또는 지성사적으로 중요하고 영향력이 지대한 패러독스이기 때문인지 러셀의 패러독스는 그 내용을 알기 쉬운 비유로 표현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발사의 패러독스하고 시장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세요. 왜 책에도 나와 있고 여러 데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계해서 지성사 그 러셀의 패러독스라는 관계에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이 지성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러셀의 패러독스는 이 패러독스를 발견한 게 러셀이 발견한 게 1901년인데 1902년에 러셀이 이게 한 3장짜리 편지인데 3장짜리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프레게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근데 프레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프레게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에요? 수로 논리를 창시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902년 당시에 프레게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냐면 논리주의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논리주의가 뭐냐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논리주의는 그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논리학이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학문이다. 이 확실한 학문이 논리학밖에 없으니까 논리학으로 환원시켜서 수학을 설명하자. 뭐 이런 시도예요. 근데 러셀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프레이가 절망에 빠져요. 답변을 못해. 러셀의 패러독스를 보고. 왜 그러냐면 그 프레게의 논리주의가 뭐에 기초한 거냐면 논리학하고 집합론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프레게 그 러셀의 패러독스가 보여준 거는 집합 개념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절망에 빠지죠, 이 양반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업적이거든, 논리주의 시도한 게. 그걸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 이름 없는 수학자로 그냥 남겨져요. 남겨지다가 나중에 그 양반 죽고 난 다음에 1950년대쯤 돼서 그 양반의 중요성이, 프레게의 중요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지성학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마칩시다.